안녕하세요. 빈센트 반 고 내 영혼의 자서전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빈센트 반 고의 아르레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빈센트는 그 파리에서 그 많은 인상파 화가들을 만나서 빛에 대한, 색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익히게 되고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지역, 즉 아르이라는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아르이라고 하는 곳은 그 빈센트가 탐닉해 왔던 그 일본 목파나의 그 배경이 되는 그 따사로운, 그리고 벚꽃이 만발한 그 지역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빛의 어떤 그 땅, 빛이 터져 나오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빈센트는 200점이 넘는 유화와 100점이 넘는 스케치를 남기게 되는데요. 바야흐로 빈센트에게는 화가로서의 본연의 작업을 실제로 하게 된 바로 그곳이 바로 아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빈센트가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아르레에 도착한 것은 1888년 2월 20일, 즉 막 봄이 오기 직전, 바로 그때 아르레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르레 도착했을 때의 나이가 35살이라고 하는데요. 빈센트가 37살에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아르레서부터 그 생레미를 거쳐서 오베르까지 거쳐서 그 빈센트의 작품이 가장 꼽혔던 그 시기는 생애의 마지막 3년 혹은 2년 어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주 열정적으로 그림을 몰아서 그리게 되죠. 빈센트는 처음 그 아르레에 도착해서 마땅히 거처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호텔 레스토랑 카렐이라는 곳에 여장을 풀게 되죠. 그곳에서 그 막바지 겨울을 보내면서 그 특유의 그 외로움, 그 외로움이라는 병을 계속 앓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외로움보다 더 큰 병은 없다고. 그 외로움이 지나치게 도를 넘으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빈센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날씨가 풀리지 않아서 주로 방에서 혼자 그림 그리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죠. 다만 그에게 이 시기에 위로가 되었던 것은 가끔 그 파리에서 오는 그 친구들의 편지, 그리고 동생인 테오의 자상한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의존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겨울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눈 덮인 풍경이라는 그림입니다. 적적하게 빈센트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주 적막하고 외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빈센트에게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게 되죠. 봄입니다. 봄이 오자 여러분들도 요즘 그 날이 풀리면서 벚꽃이 만발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벌써 오늘도 비가 오고 그래서 이미 벚꽃이 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그 자두나무 혹은 그 복숭아나무 이런 데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죠.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꽃이 먼저 피고 나서 꽃이 지면 잎사귀가 돋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그래서 빈센트는 아르레 가서 제일 먼저 이 과일나무들을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위에 그 두 점은 복숭아 나무를 그린 거고요. 이 오른쪽에 두 점은 자두나무를 그린 겁니다. 이건 배나무죠. 그리고
이 배나무 뒤로 사이프러스 나무가 솟아 있습니다. 이제 날이 풀리니 그 들판으로 나가거나 거리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이제를 내고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때 그린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랑굴루아 다리에서 빨래를 하는 여인들, 여기죠.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랑굴루아 다리는 여러 점 빈센트가 그리게 되는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보이는 이 랑굴루아 다리도 있죠. 이 랑굴루아 다리는 지금은 그 반고흐 다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냇물은 그리 깊지도 않고 흐르는 물이 이 마을과 저 마을을 갈라놓아 이 다리가 없으면, 랑굴루아 다리가 없으면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리야말로 외로운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임에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랑굴루아 다리 위에 지나가는 그 마차가 하나 보입니다. 이 마차에는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 타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가한 봄날의 전경을 빈센트는 그리면서 자기 외로움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람도 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인데요. 1888년 9월 경에 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리면서 그 빈센트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그 도시들을 가리키는 그 점들을 보게 되면 그 도시와 마을에 대해서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별이 빛나는 그 밤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영원한 것을 꿈꾸게 된다는 거죠. 별은 영원한 것, 이승의 그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어떤 존재,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어떤 그 이상의 것에 해당되는 어떤 것이겠죠. 그럴 때마다 그 빈센트는 그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프랑스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는 점들을 보면서 그 도시와 마을을 꿈꾸면서 마치 마차를 타고 가면, 아까 랑굴루아 다리를 지나가는 마차가 있었습니까? 그 마차나 기차를 타고 그 도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왜 우리는 저 창공에 빛나는 별에게는 갈 수 없을까? 저 영원한 곳에는 왜 우리가 쉽게 닿을 수 없는 것일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즉,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고 싶으면 기차를 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창공에 빛나는 저 별에게는 어떻게 갈까? 그건 마치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기차를 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 영원한 별로 갈 수 없을 거다라고 빈센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기선이나 합승마차, 철도 이러한 것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나를 옮겨다 주는 운송수단이라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콜레라라든가 결석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영원한 별로 옮겨다 주는 천상의 운상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테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늙어서 평화롭게 죽는다는 것은 별까지 걸어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저 별로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야 한다면 콜레라나 암에 걸리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자연사하는 것, 천천히 평화롭게 늙어서 죽는다는 것은 저 별까지 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걸어서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흐는 걸어서 그 별로 갈 수 없었죠.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별을 갈망하면서 기다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센트는 좀 더 빠른 수단을 선택을 하죠. 자살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빈센트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 향후 2년 혹은 한 3년 정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 밀밭 풍경입니다. 6월이 되어서 밀을 수확하는 그 시기에 그림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인 베르나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빈센트가 죽고 나서 빈센트의 그 유작들, 그 그림들을 전시하는 데 도움을 가장 많이 주었던 친구가 베르나르였고요. 그래서 빈센트의 뭐랄까 테오만큼이나 중요하게 곁에서 빈센트를 돌봐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화가 베르나르였죠. 이 베르나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노란색과 보라색을 섞어서 중성적인 톤으로 대지를 칠했다는 거죠. 이때 노란 물감을 아주 많이 붓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 노란색은 희망이나 기쁨을 상징하는 빈센트의 색채죠. 이때 빈센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대지가, 이 들판이 사실 어떤 색인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나는 단지 낡은 오래된 그 달력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박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보면 밀밭도 노란색이고 하늘도 노란색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아르에서 빈센트가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자기의 색채로 결정한 것,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 바로 노란색, 즉 빛의 색깔, 빛 그 자체를 갈망하고 캠퍼스에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들판을 계속 그리고 있죠. 그 첫 번째 그림은 황혼의 밀밭이라는 그림이에요. 해가 질 무렵 그 출렁거리는 그 밀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라크루 그 들판에 추수하는 광경을 그린 거고요. 세 번째 그림은 농부와 밀집단. 여기 농부가 뭔가 수확을 하고 있죠. 그 집단, 수확을 한 밀들을 묶어서 집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그림을 두고 빈센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수의 한 장면이다. 추수하고 있는 들판의 한 장면인데 이들은 추수하는 가운데 태양의 축복을 받고 있다. 아마 이 곡식이 이렇게 여물 수 있었던 것은 강렬한 태양의 덕이 크겠죠. 그리고 이 추수하던 농부들이 그 태양이 서서히 그림자를 남기며 사라지기 시작하면, 즉 황혼이 되면 농부들은 수확하던 손을 멈추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추수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빈센트 역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이제 기쁨과 농부들이 수확하는데 수확하는 동안 빈센트 역시 그림을 하나 그렸겠죠.
그 그림을 그려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은 좀 피곤함이 있겠죠. 이 기쁨과 피곤함이 뒤엉킨 상태에서 나 역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해가 뜨면 농부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역시 그림을 그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농부와 빈센트 자신이 서로 동일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낫으로 밀리작을 베는 것처럼 자기는 붓으로 캔버스에 그 밀밭을 그린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그림 그리는 농부, 농부처럼 그림을 그리는 자라는 자의식을 빈센트가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빈센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자연의 엄청난 그 풍광 속에서 이 기적같이 밀이 수확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권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기뻐하는 것,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느님께서 일하시니 그 축복 가운데 농부들도 일하고 나 역시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빈센트 자신이 보고 있는 이 풍광 속으로, 저 농부 속으로 빈센트 자신 역시 함몰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들과 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통해서 일치하기를 희망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빈센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그 들판에 나가서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한편으로는 바다가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트 마리 드라메르라고 하는 바닷가로 놀러를 갔다고 할까요? 그림을 그리러 갔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려낸 그림이 이 왼쪽이 이제 바다 풍경이고요. 오른쪽은 생트 마리 드라메르의 바닷가 어선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그 빈센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오르는 초여름 태양 아래, 뜨거운 때학볕 아래 푸른 바다가 무엇을 하고 있다? 춤을 추고 있다. 이 바다가 춤을 추고 있다는 거죠. 바다가 안고 있는 어떤 생명력,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닷가에서 그 끓어오르는 하얀 거품, 그 하얀 거품을 일으키면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이 세상의 착한 영혼들의 숨결을 나는 느낀다. 이 파도 소리는 바로 그 착한 영혼들의 노랫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배 한 척이 있죠. 이 배 한 척은 바로 자신이라고. 어딘가 늘 떠나가야만 했던 외로운 자기 자신의 영혼이 저 배 한 척처럼 바다 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른쪽 이 배들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배들이 다 바다 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배 한 척만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의 주류에 거슬려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이 배 한 척이 바로 빈센트 자신의 영혼이라고 빈센트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센트는 끝없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어떤 영원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몸담고는 이 세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충만해 있다 라는 것을 늘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외로이 떠있는 배 한 척처럼 빈센트 자신은 운명을 걸고 어딘가로 떠나고 있는 조금은 쓸쓸하고 외로움,
그러나 이 세상에 약동하는 생명력 안에 잠겨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즉 어찌 보면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안에서 여전히 이방인으로, 순례자로, 국외자로 남아있는 자기 모습도 함께 보고 있는 빈센트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르레 와서 그 빈센트는 가장 마음에 담아둘 만한, 우정을 맺을 만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룰랭입니다. 이 빈센트는 우편 배달부였던 룰랭을 만나고 나서 이 룰랭은 마치 내가 파리에 있을 때 만났던 탕기 영감과 같은 사람이다. 이 탕기 영감이나 룰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욕심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일정하게 내어줄 줄 알고 특별히 이 빈센트에게 우정을 나눠주었던, 그래서 빈센트가 외로움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탕기 영감과 룰랭이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빈센트는 늘 스스로 외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는 서로 친교를 안 하던 화가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 루소라든가 아니면 고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많은 화가인 친구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일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 그림과 상관없이 만난 그러한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조금 다르죠. 서로 배우고 격려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이해관계가 전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또 다른 인격과의 친교를 나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하죠. 어떤 조건도 제시하는 것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내 흠결 그대로 받아주는 어떤 존재들. 우리는 살면서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바로 그러한 친구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빈센트의 경우는 탕기 영감이라든가 혹은 이 룰랭,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테오 같은 경우는 동생이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룰랭을 들판에서 만나게 되는데, 고우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룰랭이 고우가 그린 이 그림들 보이시죠? 이 밀밭을 그린 이 그림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림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림을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당신이 그린 밀밭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죠. 그래서 그와 우정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우편 배달부였던 룰랭은 한 달에 135프랑을 받고 아내와 4명의 자식을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우편 배달부를 했지만 진급도 되지 않고 봉급도 거의 오르지 않은 아주 적은 돈으로 6식구가 먹고 사는 거죠. 이때 파리에서 이 빈센트를 위해서 테오가 매달 보내줬던 돈이 한 150프랑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우보다도 적은 돈으로 6식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룰랭에 대해서 아주 깊은 친밀감을 빈센트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빈센트는 룰랭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빈센트의 관심사는 화가였지만 종교적인 측면, 신앙의 부분, 하느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잖아요. 빈센트는.
근데 룰랭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젊었을 때 하느님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하느님에 대한 생각은 점점 희미해져 간다고. 당신의 그림을 보면 하느님은 아직도 당신이 그린 옥수수밭과 밀밭과 목마주르 언덕 위에 또 황혼 속에 그대로 계시는 듯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하느님이 계신가? 의심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풍광, 농부들의 삶, 그 황혼 속에는 하느님이 여전히 계시지만 장엄한 모습으로 자비하신 분의 얼굴로 계시지만, 정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구조하고 있는 그 세상을 볼 때에는 하느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룰랭이 빈센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센트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당신의 마음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모습을 보고 하느님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하느님의 습작인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화가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그린 습작을 보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야기하지 않냐. 그것처럼 이 세상의 그 불의한 구조를 보면서 하느님이 계시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오히려 그분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맞을 것 같다라고 빈센트는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그 불의한 구조에 대해서 하느님,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었나요? 라고 우리가 말할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과정 중에 있고 어찌 보면 하느님의 습작일 수도 있다. 하느님은 아마도 이 습작을 통해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러한 작품을 그리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닐까? 라고 빈센트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세상에 섭리하시는 방식과 자신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을 견져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룰랭이 그래요.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깊이 공감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대화가 룰랭과 빈센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센트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서 다음 얘기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빈센트가 그 베르네로에게 그 6월 23일, 88년 6월 23일에 편지를 쓴 게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첨부한 그 그림을 보면 위에 그림은 그 드라큘라, 빈센트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화가죠. 아르레 갈 때도 드라큘라의 책을 갖고 갔어요. 이 드라큘라가 그린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이죠. 먼저 렘브란트 그림부터 보면 이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당이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아주 달라요. 정말 인간적인 어떤 우수와 고뇌, 잔잔한 어떤 자비,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그 깊은 차원을 우리 가슴에 스미도록 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렘브란트의 그림은. 그리고 드라큘라가 그린 이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를 보면 이 오른쪽, 이 선명하게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어떤 깃발처럼 느껴져요. 혁명의 기운이 전진해 오고 있는 한쪽에서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그 어두운 세계와 밝은 세계가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주 선명하게 처리되어 있지 않아요. 약간 뭐랄까 희미하게 처리되어 있다고 할까요? 이 그리스도의 이목구비를 분명하게 붓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즉 그분이 사랑하시던 그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얼굴은 좀 더 선명해지겠죠. 바로 그 선명함을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놓은 듯한 드라큘라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빈센트가 베르나르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어리석음과 편협함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왜?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니, 그리스도는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화나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 그리고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조성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이 느끼면서 우리는 결국 깊은 슬픔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은 딱딱한 껍질 속에 감추어져 있는 쌉쌀한 과육과 같은 위안이라고. 그 위로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러한 모습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위안이 된다는 거죠. 많은 화가들이 그리스도를 그렸지만 오직 드라큘라와 렘브란트만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그렸다고 베르나르에게 빈센트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밀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렸다. 그러니 드라큘라와 렘브란트와 밀레는 정말 그 빈센트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장 존경했던, 그래서 나중에 그 정신병으로 고생을 할 때 드라큘라와 렘브란트와 밀레의 그림을 주로 모사를 하죠. 아마 모사하는 과정이 자기를 위로하는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회화적 관점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성화, 복음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사파를 그리듯이 그린 그러한 종교화들을 볼 때마다 이 빈센트는 너무 웃음이 터져 나온다고, 웃긴다고.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성화는 상상화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상상화를 그린 이 상상화에 대해서 빈센트는 별로 크게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리스도를 직접 그리면서 성화를 옮겨 그리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밀밭, 그리고 그 밀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 혹은 광부들, 노동자들, 그리고 감자를 먹는 사람들, 이러한 구체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은,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터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빈센트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난 상상이 아니라 기억에 의해서 그리고 싶다. 그래서 성화를 빈센트는 그리지 않았죠.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어떤 예술가보다 더 위대한 예술가라고. 정작 그리스도께서는 대리석이나 점토나 물감 이런 걸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의 살아있는 육신으로 일하면서 평온하게 살았다.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곳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하고 싶은 말은 하셨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술가는 조각을 하지도 않고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글을 쓰지도 않았지만 바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러니 그리스도만큼 더 위대한 예술가가 있겠느냐고 빈센트는 얘기하죠.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빈센트는 자신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면의 존재로 만들고 싶다라는 희망을 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빈센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의 영혼을 담아서 그리죠. 그래서 그의 그림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자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하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아마 이것이 빈센트가 생각했던 화가의 책무? 아니면 화가의 존재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빈센트는 룰랭에게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룰랭이 왜 나를 그리려고 해요? 나 같은 사람을 그리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냥 우편 배달부에 불과한데 왜 나를 그리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빈센트가 만약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 하느님은 당신처럼 당신과 같은 그 수염과 그 눈빛을 가지고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하느님을 그리듯이 당신을 그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 룰랭의 초상화 빈센트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그릴 때 나타났던 그 하느님의 모습, 수염이 이렇게 휘날리는 하느님의 모습과 좀 닮아 있어요. 더 극적인 것은 이 뒤 배경이 꽃으로 만발합니다. 빈센트에게 초상화를 그릴 때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성인들을 그릴 때 아니면 예수님이나 성 가족들을 그릴 때 그 머리에 후광을 입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그 후광에 해당되는 것을 빈센트는 이 꽃으로 주로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룰랭이 절 놀리는 거냐고 빈센트가 진심이라고. 난 당신을 볼 때마다 그분을 느낀다고. 그렇다면 빈센트에게는 이 룰랭이라고 하는 사람, 이 친절한 우편 배달부가 바로 하느님의 초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빈센트는 이 룰랭뿐만 아니라 룰랭의 아내였던 오기스트 룰랭 이 부인을 여러 차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룰랭 부인을 볼 때마다 이 보리나주에서 빈센트가 살았던 하숙을 쳤던 그 하숙집 주인, 즉 드니 부인이죠. 빵집을 하면서 하숙을 쳤는데 나중에 완전히 기력을 쇠한 상태에서 빈센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했을 때 그를 형제처럼 자매처럼 받아들여주고 나 함께 지내자. 월세 같은 거 내지 않아도 좋다. 라고 받아주었던 사람이 드니 부인이죠. 이 드니 부인을 연상케 한다. 라고 빈센트는
말합니다. 그 빈센트는 뭐 딱히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르에서 저녁 때만 되면 이 룰랭이 집에 자주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또 그림을 그리는 거죠. 룰랭의 그림도 그리고 그 부인의 그림도 그리고 그 자녀들의 그림도 이제 그리죠.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룰랭이 이제 모델을 쓰죠. 모델을 쓰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혁명 때 공화주의자였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쓸데없다고. 우리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보나파르트 왕이든 혹은 그 누가 되든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다고. 공화제가 되면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도 다 지나간 옛사랑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룰렘은 공화주의자, 혁신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한혁명 때라고 표현했는데 이 빈센트가 아르레 갔을 때가 1888년입니다. 그로부터 20년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죠. 파리 꼬민입니다. 이것은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두세 달 정도 존립했던 민주적이고 혁명적인 자치정부였죠. 세계 최초의. 이때 그 파리 꼬뮌이 성공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국민방위대 중앙위원회 민병대 조직이죠. 여기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징집과 상비군을 폐지한다. 그리고 시민으로 이루어진 국민방위대가 유일한 무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킬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던 전당포들을 전부 다 폐지시키고 그리고 꼬뮌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리고 의원들의 봉급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넘어설 수 없다. 즉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정도 수준에서 공무원들도 월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 관료가 기득권이 되지 않도록 막는 거죠. 그리고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키고 종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폐지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적 상징, 성상, 교리, 기도 등 개인의 양심과 상관이 있는 것, 즉 종교의 사사화죠.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사적인 영역에 속한 종교를 학교 교육에서 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교회가 왕당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와 기성 권력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어떤 그 새로운 사회, 파리 꼬민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 기업주가 그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빵공들의 야간 작업을 폐지하고 직업 속에서도 폐지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혁신적인 최초의 어떤 그 민중적인 정부,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노동자들이나 이런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적인 혁명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 파리 꼬뮌이죠. 당연히 이것은 이제 오래가지는 못했겠죠. 2개월간의 어떤 정부였는데 이때 어떤 경험들을 룰랭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룰랭은 아주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룰랭의 그 막내딸이 태어났는데 교회에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룰랭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빈센트에게
중요한 건 네가 하느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하느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믿음이지 세례가 아니라고.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형식을 갖춰서 굳이 교회 안에서 할 필요가 없다.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 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의 결과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매개 삼지 않아도 된다라고 룰렘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 딸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말은 곧 하느님의 영이 룰렘 자신에게 내려 룰렘의 손을 통해서 자기 딸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건 신학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것이죠. 물론 룰렘이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리고 직접 자기 딸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룰렘이 집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프랑스 공화국 국가인 마르세이주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딸의 이름도 마르세이주라고 붙여져요. 즉 룰렘의 막내딸 이름은 마르세이주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르세이주라고 하는 프랑스 국가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랑스의 마르세이주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뭐 애국가? 국가라는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남미 지역의 그 엘살바도르라든가 다른 나라의 그 국가들을 보면 이런 어떤 역사적인 혁명의 과정이라든가 민족 해방 운동의 과정에서 나온 노래들을 주로 그 국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생각하면 애국가, 우리가 쓰는 애국가의 내용이 너무 철학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은가? 어떤 역사성,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뭐 애국가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럴 때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하든가, 그 노래가 나오게 된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이 우리에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상기되게 하는,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노래이어야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그 룰랭의 아내죠. 오기스트 룰랭의 그림인데요. 그 빈센트는 이 룰랭 부인의 그림을 여러 번 그렸어요. 이 그림 가운데 이 아기가 바로 그 마르세주입니다. 마르세주인데, 이 빈센트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마치 이 오기스트 룰랭이 성모 마리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경에 꽃들이 쫙 그려져 있는 거 보셨죠? 이게 후광이잖아요. 후광의 의미인데, 이 부인이 잡고 있는 이 끈은
이 마르세유주가 누워 있었겠죠. 그 요람을 이렇게 흔드는 끈이에요. 즉 그 새로운 생명을 돌보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 빈센트는 성모 마리아를 연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1889년 5월 23일에 그 테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죠. 이 룰랭 부인의 그림이 있고 양옆으로 해바라기입니다. 양옆으로 해바라기. 그래서 나는 이 룰랭 부인의 그림 양옆으로 해바라기를 놓아두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빈센트가 테오에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마치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우리는 재단화라고 그래요. 즉 재단 위에 있는 재단화죠. 그 재단화의 중심에 성모 마리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세속적인 아니면 그 종교 밖에 있는 어떤 그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함을 발견코자 했던 사람, 바로 그 화가가 빈센트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극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센트는 그 아르레스면서 꿈을 하나 꾸게 되죠. 그 꿈은 아르에서 가난한 화가들의 공동체를 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파리에서 공동의 어떤 이런 화가들이 그 같이 협력해서 만든 어떤 공동의 어떤 그 그래서 빈센트는 그 공동체를 꾸리려고 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갱을 부르죠. 고갱에게 나랑 아르에서 같이 지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시기에 그 빈센트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물론 밀레의 그림을 일정하게 모사 내지는 확장한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 빈센트는 그 밀레 그림을 뭐 여러 번 그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게 밀레 그림이죠. 씨 뿌리는 사람. 이것을 스케치한 겁니다. 그가. 그리고 이 큰 이 태양이 정말 그 대지로 확산되는 그러한 그 배경 위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죠. 이제 당신은 화가들의 공동체의 씨를 뿌릴 거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는 복음서 내용을 가져온 것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 기쁨의 씨앗, 평화의 씨앗,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씨앗,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어떤 씨앗, 이것은 보리나주로 가던 선교사 빈센트가 꿈꾸던 그 씨앗이죠. 그 씨앗을 뿌리는 자의 모습을 농부가 씨 뿌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의 신원, 자기 신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보려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빗살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그것이 그 하느님의 빗살이 켜켜이 연그러 있는 밀을 재배하는 것, 밀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 하느님의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빈센트는 생각한 것인지 또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배경이 이 태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든든하다. 정말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빈센트는
갖고 있다라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뭔가 좀 미래가 조금 나아질 것 같은 희망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시 뿌리는 사람은 신부님들 사제관에 하나씩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제라는 것이 그 시 뿌리는 사람의 전형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굉장히 아주 좋은 그림이고요. 의미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이죠. 포도를 수확하고 있는 그러한 그 농부들의 모습을 그린 거죠. 여기도 그 하느님의 자비, 이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어요. 이 모든 포도밭과 이 농부들을 비추고 있어요. 아주 희망적인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테오에게 그 빈센트가 편지를 쓰죠. 그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파리에 있을 때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밖에 배우지 못했다. 여기 아르레 와 보니까 그 모든 것들, 내가 배웠던 기법,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마셨던 압생트 등등등, 그 파리에서의 살, 또 그때 품었던 생각을 일단 접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농촌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이 들판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세계로 다시 진입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나의 어떤 그런 고유한 방식에 대해서 그 파리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비판하든 상관이 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아르에서의 그림들을 보면 예전에 고흐가 그리던 방식은 아니에요. 인상파 영향을 받았던 그 흔적이 역력하죠. 그러나 인상파 화가들과는 또 다른 방식, 제가 만났던 그 친구들과는 아주 다른 방식의, 그러면서도 다른 주제를 담아있는 생동감 있는 구체적인,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은 고흐가 생전에 팔았던 그림이, 자신의 그림 가운데 팔렸던 그림이 딱 한 점인데요. 바로 그 그림이 이 붉은 포도밭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이때 그 빈센트는 테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내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인상파 화가들보다는 오히려 드라크로와의 생각에 따라서 그리는 것처럼 생각된다. 나는 눈앞에 보이는 그림을 복사하듯이, 사진을 찍듯이 그리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서 솟구쳐 오르는 그 열망을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고유의 어떤 색채를 임의적으로 쓰고 있다. 내가 보는 그 밀밭이 황금빛이 아니어도 내가 황금빛을 원한다면 황금빛을 채색할 수 있겠죠. 내 고유한 경험을 색채로 드러내고 싶다라고 빈센트 반 고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아르레서의 시간이야말로 빈센트의 그림이 가장 빛나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자주 가던 그 카페가 있죠. 그 포럼 광장에 있는 그 밤의 카페인데요. 이것은 이제 밤의 카페 테라스, 이 테라스에 앉아서 이제 뭐 술이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그린 거죠. 이 그림도 유명하죠. 마치 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팝콘이 터지는 듯한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는 그 점원이죠. 이 종업원인데 얼핏 보면 꼭 예수님 같아요. 하얀색으로 처리를 해서 굉장히 돋보이죠. 다른 사람들은 약간 거뭇하게 손님들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접대하는, 희중 두는 사람을 하얀색을 칠함으로써 글쎄요,
제 느낌에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줄 때의 그 모습, 제자들에게 희중을 두는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밤의 테라스. 그리고 이 카페 안에는 그 당구대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잠도 자고 있어요. 이 주로 이제 이 밤의 카페에는 아주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고요. 낮에 그 노동을 하거나 농산일을 했던 사람들이 밤이 되면 여기에 와서 이제 그 뭐랄까 쉬는 거죠. 쉬는 공간. 그 노동자들과 그런 대중들이 모이는 그러한 그 쉼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밤의 카페입니다. 특별히 이 빈센트는 여기에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밤의 카페라는 이 그림을 보더라도 여기에 등이 세 개나 밝게 조명을 내리고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분의 자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영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88년 9월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아르레 왔을 때 빈센트가 머리를 깎죠. 그래서 이 자화상을 보게 되면 마치 일본 승려와 같은, 스님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옷도 승복처럼 검붉은 밤색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목걸이, 패 같은 것을 걸고 있는데요. 평론가들의 설명을 보면 이것이 불자임을 드러내는 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요. 비센트 반 고는 일본 목판화를 무지하게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 그림도 그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승려와 같은 모습의 빈센트의 자화상 배경이 비치색이죠. 마치 어떤 거룩한 불자임을 드러내는 듯한 컬러다. 근데 사실 이 컬러는 일본 목판화에 주로 등장하는 2차 사케통의 어떤 그런 은은한 색감이죠. 그래서 그가 일본 목판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불교적인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수용하고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무시간에서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모든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은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의 자화상을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눈빛이 흐려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직면하고 있는 빛나는 눈. 참 고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진짜 파란만장하잖아요. 근데 자화상을 보면 어느 때 자화상이든 눈빛이 형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빈센트를 구원하지 않았을까? 그 영원한 갈망의 빛이 빈센트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는 길이 되지 않았을까?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빛을 빈센트가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빈센트는 아르레에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너 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정말 여기다라는 장소가 나타나면 해가 질 때까지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채 마르지도 않은 캔버스를 들고 거기서 채 마르지 않은 유화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있었어요. 그 냄새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빈센트가 원래 처음에 아르레 와서 머물던 호텔 레스토랑 카렐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룰렌과 다른 집을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 집, 아까 밤의 카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호텔 카렐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노란 집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방도 여러 개고 2층으로 되어 있는 이 노란 집을 빌리게 되는데 그 15%한 달에 15%에 빌립니다. 이것은 호텔에 주던 그 월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래서 이 호텔을 계약할 때도 직접 빈센트는 외지인이잖아요. 외지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 좀 높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룰랭이 대신 가서 계약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노란 집을 구하게 되죠. 바로 그 즈음에 폴 고갱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병과 가난으로 너무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브루타뉴 홍타펜 카페에 갇혀있다고. 왜? 돈을 못 낸 거죠. 술값이나 숙식비를 못 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있고 자기 그림들도 거기에 담보로 잡혀있다고 하는 내용의 편지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쓴 거죠. 나는 이 구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네. 내가 계산을 치르지 못하니까 주인이 내 그림을 자물쇠를 채워서 갖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고갱의 편지를 받아보고 빈센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고갱의 편지를 받아보고 괴롭고 병들고 궁핍하고 따돌림 당하고 조롱받으면서 죽는 날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화가들을 생각해 보았다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이 세상의 추방자로, 나호자로 취급받고 있는지 묻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와서 적은 돈이지만 아껴 쓰면서 남한테 조롱받지 않고 편안하게 그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꿈을 꿔요. 아마 이것은 빈센트가 보리나주라고 하는 광산촌에서 하고 싶었던 그 광부들의 공동체, 광부들이 좀 더 공평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으로 살았던 것처럼 아르레 와서는 그 파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화가들을 떠올리면서 그들과 함께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고, 그 첫 시발점으로 고갱을 이 아를로 오도록 초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빈센트는 고갱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고갱이 굉장히 훌륭한 화가임은 분명하지만 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뭐 이런 얘기를 써요. 고갱은 파리에서 성공하고 싶다 라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성공하는 데 집착해 있고 한 번 성공을 하면 그게 지속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당장에 그는 몸을 쉴 수 있는 거처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빵,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색채의 물감이 필요하다. 그 현실은 그가 비록 나와 생각이 같진 않지만 당장 어려운 그를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갱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는 지금 처량한 처지에서 빚에 쪼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 테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테오, 너랑 내가 그 고갱을 도와서 언젠가는 그가 파리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성공에는 또 행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그 인상파 화가들이 지금의 궁핍에서 벗어나서 열의를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그들에게 안식처와 양식을 제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테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빈센트를 보면 자기도 넉넉지 않잖아요. 테오에게 받아서 돈을 받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처지인데도 늘 다른 화가들의 어려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이게 선교사로 갈 때 그 마음이 이 아를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의미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고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란 집을 빌리고 나서 이 노란 집은 두 사람이 살기에 일단 충분하다는 겁니다. 2층도 있고 아래층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침실도 가질 수 있고 작업실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고 물감은 구입하지 않고 빻아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면 태호가 매달 보내주는 150프랑, 그리고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줘. 태호한테 고갱이 여기서 지내게 되면 그가 그리는 그림을 보내줄 테니 그 그림값으로 최소한 50프랑은 보내줄 수 있지 않겠니? 합치면 200프랑이죠. 200프랑이면 두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고갱이 나중에 오게 되는데 자기 빚을 청산하고, 그리고 자기 그림을 팔아주는 나라고 하는 그 조건이죠, 일종의. 그걸 기대하면서 사실은 나중에 폴 고갱이 빈센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르로 나중에 오게 되는데요. 그 고갱이 오기 전에 이 빈센트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이제부터 아르를 계속 살 거야. 이 노란 집을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 여기 붙박을 거야. 즉 남프랑스의 화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이제부터 생활비를 좀 아끼고 이 나머지는 우리 집을 좀 꾸미는 데 썼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두가 다 떨어졌는데 새 구두를 살까? 이런 고민하죠. 여러분들 그 빈센트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그 구두굽이 벌어진 그 구두 그림 있지 않습니까? 한 켤레 구두를 사지 않고 구두 대신 내 구두를 사는 대신에 고갱이 덮을 이불을 하나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소나무 액자를 살까? 이런 고민하다가도 그 돈으로 골풀로 만든 고갱이 앉을 의자를 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그러면서 노란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화가들이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화가들의 아틀리에를 이곳 아르에 세우자고 스스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노란 집 그림이죠. 예. 그러면서 새로 얻은 그 노란 집을 온통 해바라기 그림으로 치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갱이라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해바라기를 많이 그립니다. 이 해바라기는 바로 일종의 고갱을 환영하는 뜻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란빛의 해바라기는 그 빈센트에게는 희망의 근거, 기쁨의 근거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해바라기를 그리는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초록색 병에 담긴 세 송이 해바라기고요. 이것은 12송이의 해바라기 그림이죠. 결국 폴 고갱은 10월 23일에 88년 10월 23일에 이 아르레에 도착하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폴 고갱이 그린 나중에 그린 거예요. 1892년에 그린 건데 아레아 즉 기쁨이란 뜻의 그림이죠. 그래서 고갱 얘기를 하니까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앉혀봤습니다. 근데 폴 고갱은 이 빈센트랑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관점도 달라요. 화가로서의 자의식도 다르고요. 그림을 보는 시선도 달라요. 방식도 다르고.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게 있었지만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호감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데에 들어가면 서로 계속 부딪혔던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고갱이 자연을 관찰하고 작업실에 들어와 그걸 냉정하게 그리지 못하는 한 너는 절대 제대로 된 화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빈센트에게 얘기합니다. 냉정하게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림은. 그러니까 빈센트가 난 냉정한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아. 난 뜨거운 피로 그릴 거야. 그런 뜨거운 피로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갱이 이 회화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라는 거죠. 이 추상적인 그 그림에는 빈센트 리가 얘기하는 그 도덕이나 하느님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낄 데가 없어. 네가 계속 나에게 설교를 하고 싶다면 도로 예전처럼 목사가 되는 게 나을지도 몰라. 화가란 자연 속에서 보이는 것을 냉정하게 재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재현된 그것으로 우리의 일상을 장식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장식 미술적인 관점 역시 고갱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장식 미술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본 모판화거든요. 어떤 실용성, 필요에 의해서 그리는 것이죠. 아, 이 그림은 이 거실에 걸어두기에 참 좋겠어. 이게 실용성이잖아요. 이것에 적응하는 그림이죠. 자연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묘사해내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관점을 고갱은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빈센트는 내 속으로, 내 의식의 그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아니면 그 천상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부터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이 이 그림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라고 빈센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 그대로 그리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빈센트는. 그래서 빈센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식 미술, 자연에서 우리가 얻는 게 고작 그거라면, 또 그거라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고갱 자네는 예전에 있던 주식거래소로 돌아가야 해. 우리는 지금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잖아. 이렇게 항의를 빈센트가 하는 거죠. 빈센트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태양을 그릴 때 사람들로 하여금 태양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전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그 태양이 엄청난 그 힘으로 빛과 열파를 내뿜고 있는 것을 나는 그리고 싶다고. 태양이 그 엄청난 열파를 내뿜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밀밭을 그릴 때는 밀알 하나하나 안에 든 원소가 연그러 터지면서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밀알 안에 있는 그 원소가 최후의 순간을 위해서 바깥으로 자기의 생명력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사과를 그릴 때는 사과 과육 안에 있는 즙이 표피를 밀고 밖으로 뿜어져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싶다고. 즉 사과 중심에 있는 그 사과씨들이 자신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있는 그 속살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력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빈센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폴라드 버드나무와 석양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설명 안 해도 느낌이 오시죠? 이거는 프로방스의 건초더미조차도 이제 살아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갱이, 빈센트, 화가란 어떤 이론을 갖지 말아야 돼. 그냥 보고 그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빈센트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빈센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갱, 한 사람의 그 초상화를 그릴 때 나는 그 사람이 그동안 살면서 보고 듣고 행동하고 겪었던 모든 것, 그 사람의 전 인생의 흐름을 그 초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도록 하고 싶어. 대단하죠. 미리삭을 밀어올리는 밭이나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물, 포도의 즙이나 한 인간의 인생은 똑같은 거야.
밀밭에서 자라는 그 밀이삭과 저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과 자연이 똑같이 자기의 생명력을 안으로부터 기어올려 뿜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세월들이 켜켜이 그림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빈센트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처럼 이 모든 생명의 유일한 합일점은 리듬이라고, 사람 움직이는 어떤 리듬이라고, 나는 모두가 하나의 리듬에 맞춰 모두가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 나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그릴 때 그 농부가 마치 그가 심어 놓은 밀밭과 똑같이 흙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싶어.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가 일고 있는 그 흙 속으로 농부가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도록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밭과 밀과 쟁기와 말 속에 쏟아져 들어가는 것처럼. 태양이, 들판에 떠있는 그 태양이 그 들판에 있는 모든 곳 속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주의 리듬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만이 우리는 인생이 뭔지 알게 되고, 바로 그게 하느님을 아는 방법이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지. 그 모든 것이, 그 생명력 그 자체가 하느님이지 라고 빈센트는 이야기합니다. 빈센트가 가장 그 사랑했던,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이 룰랭과 룰랭의 부인, 그 가족들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갱의 경우는 새로운 어떤 화가들의 공동체 중심으로 고갱을 세우고 싶었어요. 고갱이 약간 좀 약간 마초적인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그 보스 기질 있죠.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갈등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 룰랭처럼 자기 자신을 가까이서 받아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진우 부인입니다. 이 사람은 드 라가레 카페의 주인인데요. 빈센트는 자주 이 카페에 가서 뭐 술도 마시고 동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겠죠. 이 진우 부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우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노란색 바탕의 이 그림은 빈센트가 그린 겁니다. 그런데 요 두 작품은 고갱이 그린 거죠. 그 카페 주인이었던 진우 부인을 빈센트는 이 프랑스의 어떤 전통 의상을 입은 진우 부인이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 아주 고상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진우 부인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그린 거죠. 그러나 고갱은 똑같은 진우 부인을 그리면서 보세요. 마치 술병을 앞에, 압생트, 그 진한 술을 앞에 놓고 있는 술집 여자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 뒤에 배경에 이렇게 몇몇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룰랭입니다. 룰랭을 이렇게 그리는데, 그 술주정뱅이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반 고흐 빈센트를 고갱이 그린 건데요. 그 빈센트는 거의 뭐 술주정뱅이 같은 모습, 건하게 술에 얼큰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힘없는 그 실선같이 붓이 거의 희마리가 없어요. 희마리 없는 붓으로 선을 대고 있는데 이 해바라기들이 다 시들어서 떨어질 것 같은 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빈센트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리고 빈센트가 아끼던 소중히 여기던 진우 부인을 폄훼하는 듯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걸 보고 빈센트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가지고 대판 싸웁니다. 고갱하고. 어떻게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 진우 부인을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게 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이란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돼. 다 시들어빠진 해바라기를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하는 고갱과 빈센트의 모습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림이면서 현실이기도 한데요. 빈센트는 자기 자신의, 이거는 이제 반 고흐의 방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놓여있는 그 책상, 걸상이죠. 아주 평범한 걸상입니다. 이 걸상을 고흐가 그렸는데, 이 파이프 담배 이렇게 연초해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이게 피웠어요. 그 담배가 있는 그런 평범한 의자를 갖다 놨습니다. 자기 방에는. 이것은 고갱의 의자입니다. 고갱의 방에는 아주 이걸 뭐라 그래? 바로크풍이라고나 할까요? 아주 멋진 의자, 고급스러운 의자를 갖다 놨죠.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게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선물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추스릴 때는 검소하게. 빈센트에게서 여기서 이 그림을, 의자 그림을만 봐도 그가 갖고 있는 환대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줘요. 빈센트 방에는 그 작업복이죠. 푸른 작업복이 걸려 있어요. 단촐한 방이죠. 근데 이 시기에 그 아르레 와서 그 빈센트는 자기 예술이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느껴요. 물론 고갱 같은 경우에는 빈센트를 비판했지만 그 베르나르라든가 다른 그 동료 화가들은 빈센트에게 주목을 하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 그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아르레 와서 특히 밀박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석양과 함께 힘 뿌리는 다 저녁 무렵에 해가 질 무렵에 또 여전히 늦게까지 씨를 뿌리고 있는 자기의 그 농부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잘려나간 그러니까 그 가지치기를 해서 잘려나간 요 둥치에서도 다시 새로운 가지가 뻗고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영혼에도 꽃은 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어둑한 저녁까지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농부의 모습은 곧 자기의 모습이죠. 이 농부가 돌아갈 때까지 자기도 이제를 접고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부의 머리 위로 태양이 둥그렇게 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후광이죠. 즉 빈센트 자신의 가장 빛나던 순간, 그 빛나던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빈센트는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빈센트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게 장차 무엇이 되려고 그러나? 지진이 될까? 혹은 혁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빈센트는 이 아리르라는 지역이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자를 써야 돼요. 아니면 일사병에 걸려요. 그런데도 여전히 모자를 쓰지 않고 벌판에 나가서 무시무시한 그 뜨거운 백열 아래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그의 머릿속은 타오르는 도가니가 되어서 불덩이가 되어서 비로소 그 대지와 합일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중에 그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끔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아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런 뜨거운 열사 때문에 그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속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자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반 고흐는 모자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열기 안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 빈센트에게는 이 당시에 내게 주어진 지상의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은 오로지 나의 작품으로만 평가할 수 있다. 작품 내 수로만 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 그 고갱이 나는 아르를 떠나고 싶어 라고 의견을 표명을 하고, 그 상태에서도 두 사람 간의 논쟁이 계속되죠. 그럴 때마다 빈센트는 화를 내기도 하고 서로 욕을 하기도 하고 구슬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복잡한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센트는 화가들의 공동체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를 위해서 고갱을 잡아두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아르는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르이라고 하는 것이 고갱에게는 잘 안 맞았다는 거죠. 파리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일종의 그 매춘부들이 있는 공간이 되겠죠. 거기를 가죠. 그래서 고갱은 한 여자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고, 바로 그 루이의 집에 이제 그 매춘부로 일을 하고 있던 아주 그 어린 친구가 있어요. 라첼이라고. 이 친구랑 이제 빈센트가 이제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라첼은 당신은 나랑 같이 올라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너에게 줄 오프랑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귀한 쪽을 주세요. 반 농담식으로 이제 농담이겠죠. 농담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그 일을 끝내고 고갱은 호텔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고갱이 나와보니까 빈센트가 면도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시 나서 갑자기 고갱이 호텔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빈센트가 노란 집으로 가서 자기 오른쪽 귀를 자릅니다. 뭐 귀라고도 하고 그럼 귓볼이라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귀를 잘라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도화지에 이제 쌓아가지고 그 라첼에게 갖다 줬다. 라첼이 그걸 열어보고 뭐 기절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 일 때문에 빈센트는 병원에 실려가죠. 그래서 룰랭이 물론 그 아르레 있는 그 병원까지 같이 가줍니다. 거기서 인턴 의사였던 펠릭스 레이를 찾아가는데, 레이는 이 지역 특성의 그 일사병 때문에 아무래도 빈센트가 귀를 자른 것 같다라고 염려를 하죠. 그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이제 테오도 찾아오고, 룰랭은 저녁마다 꽃을 사들고 이렇게 빈센트의 병문안을 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고갱은 바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파리로 돌아가서 테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테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빈센트에게 찾아오죠. 뭐 이런 어떤 복잡한 과정들을 겪어요. 결국은 그 빈센트는 그 고갱이 떠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 이런 불안으로 인해서 이 일이 빚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는. 그리고 당시에 테오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불안 같은 것이 겹쳤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빈센트는 고갱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전히 그 고갱에 대한 호의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네에게 깊은 우정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자네에게 편지를 쓰네. 다만 굳이 테오에게까지 얘기해서 테오에게 걱정을 끼칠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리고 내가 그날 면도칼을 들고 당신에게 갔던 것, 그래서 너를 놀라게 한 거는 악의가 없었다고, 그걸 알아주기 바란다고. 그리고 파리에 가서 우리의 그 철화하지만 그 노란 집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내가 알았던 그 다른 화가 친구들에게 내 안부도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에서 자네가 행운을 얻고 번영할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룰랭은 나한테 정말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이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랬던 사람이 룰랭이라고. 그러니까 룰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룰랭이야말로 내 친구라고. 이런 얘기도 붙입니다. 빈센트가 이 섬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갱을 생각하면 이 빈센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고갱이 얄미운 사람이에요. 아주 현실적이고. 거기에 비해서 빈센트는 아주 섬약하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림에만 몰두해 사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섬세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빈센트는. 빈센트가 그 아를 병원에 있을 때 레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를 돌보아 줬는데 아마도 그 신경과민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어빙스턴이 쓴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당신은 그동안 정상적이었던 때가 없다고. 그렇지만 당신이 만약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예술가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정상적인 사람은 예술작품을 창조할 수 없다고. 그저 먹고 자고 틀에 박힌 일을 하다가 그냥 죽는 거라고. 정상적인 사람이란. 오로지 당시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다소 그런 사람만이 자연과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 자연과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빈센트에게 위로가 되죠.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고. 그 과민함이 너무 지나치면 당신을 아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고. 어떤 예술가라도 그런 과도함 안에서는 조만간 무너지고 말 거라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굉장히 그 레이라고 하는 분이 섬세하고 뭐랄까 빈센트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빈센트 주변에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뭐 탄기 영감이든 드니 부인이든 룰랭이든 이 의사조차도 레이라고 하는 아마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빈센트가 그나마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오면서 특별히 약간 이런 그 정신적 혼란을 경험하면서 빈센트가 사이프러스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됩니다. 이 후반전으로 갈수록 사이프러스 나무를 많이 그리게 돼요. 이 그림은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푸른 밀밭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 있죠, 보이죠? 이렇게 몸을 휘감으면서 하늘로 치솟고 있는 그 나무를 주목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르르 치료를 마치고 다시 노란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노란집으로 돌아와서도 모자를 쓰지 않고 그냥 모자 없이 들판에 나가서 그림을 계속 그렸다고 합니다. 그 태양의 힘에 의존해서 태양의 힘을 온몸으로 그냥 빨아들이면서 제대로 식사도 안 하고 커피와 압생트, 아주 강력한 술이죠. 연초담배 만으로 살면서 밤마다 충혈된 눈으로 쏟아져 내리는 전원의 풍경을 그려온 곳을 갖고 세부적인 그림들을 완성시켜 나갔던 거죠. 날마다 새로운 그림을 그렸고 그럴수록 감정의 용량이 커졌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한두 달 사이에 37점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1891년 2월 7일경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정신착란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날 독살하려고 해? 이런 어떤 피해망상 같은 것도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아를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림을 그리다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 빈센트를 쫓아다니면서 빨강머리 미치광이라고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빈센트가 보내게 되죠.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이상 이 상태로는 계속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생레미라고 하는 정신병원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는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안정을 취하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생레미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될 텐데요. 그의 그림이 더 극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생레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를과 생레미 그리고 오베로, 그가 마지막 2, 3년을 살았던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고흐의 어떤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 다 거기서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